앞서서도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다우존스 지수가 17,000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00시대를 열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코스피도 지난 2년 이상 갇혀왔던 2,050선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더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 전망해 보면서 우리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에서 한 0.5% 가까이만 상승해줘도 좀 17,000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창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어떤 분위기부터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 보면 금리위기에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09년 2월 금리위기가 최악의 그 상황이 지나면서 약 한 3년 이상 걸쳐서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했죠. 이러면서 그 작년 5월 말에 그 버냉키 회장의 출구 전략 언급 이후에 한 10개월 동안 미국의 주가가 다우존스 기준으로 16,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워브링 장세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이런 상황에서 5월 이후서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 물론 이제 베이스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는 아무튼 그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2차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기 박준하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간 건데 특히 그 경기 회복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17,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경기 회복에 민감한 대형주 위주의 S&P 지수도 2,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17,000선대 그리고 S&P 지수가 2,000선대 동시에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좀 나왔고 실제로 가시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1990년대 당시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화랑새로 보였던 이런 그 골디락스 증세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그 들뜬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 아주 역력하게 감지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주변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 뒷받침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앞서서 그 옐런이 주재하는 두 번째 연준회의 이후 미국 증시가 재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작년 6월 이후서부터 정체를 약 10개월 동안 한 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약 5년 이상 지속되었던 미국의 그 양적완화 정책을 상징으로 하는 소위 브라운식 통화 정책 이것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10개월 동안 정체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것이 특히 제넷 옐런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서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악화된 것이 미국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매크로 측면에서 경기적 측면보다는 유동성이 다시 한번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넷 옐런이 다시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재확인했던 것도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기조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양적완화 정책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줄인다 하더라도 시중에 돈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그 잘못 알려지게 여기 나와서 전문가라 얘기하시는 분도 잘못 알려지게 얘기하셨는데요. 매입 규모를 450억 달러 줄인다면 돈은 계속해서 공급된다. 다만 그 공급 규모가 줄어들 뿐이지. 그래서 금융 완화 기조는 계속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앞서도 이제 구로다 하루효과 일본은행 총재가 인플레 목표치가 달성하는 데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입장이고요. 지난 주말에 많은 그 파장을 몰고 왔던 소위 그 ECB의 이렇게 그 회의에서도 보면 이제는 돈이 많아서 마이너스 금리제까지 검토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시 한번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 금융 완화 기조에서 더 극단적인 금융 완화 기조가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울트라 금융 완화 기준에 인해서 유동성이 철철철 넘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증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하는 측면에서 증시로 유입되면서 지금 다우지수 17,000세, 그 다음에 S&P 지수 2,000세대가 바짝 나와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가 상당한 탄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펀더멘털이라든가 이거에 기초해서 오로지 갔다기보다는 말씀대로 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이제 유동성이겠죠. 이래서 끌어올려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엄격히 얘기해서 골디락스 국면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1990년대 후반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예. 매크로 측면에서는 소위 뉴 이코노미 신화가 돼 있었고요. 예.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5에서 6%, 지금보다는 월등히 높죠. 예. 1사분기에 0.2% 기록했으니까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또 기업들의 실적도 아주 깜짝할 만한 실적들이 많이 발표했죠. 그때 IT 신화라는 새로운 국면이 산업이 정착되면서 사실 소비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실적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그 증시에서 지금 최근에 월가에서 기대하는 골드락스 증세가 올 때는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경기 문제, 네. 성장률이 대변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 특히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유동성은 1990년대 후반보다는 분명히 많다. 위기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러나 경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1, 4분기에 낯이 타도 있긴 합니다는, 또 2, 4분기에 회복될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지금 미국 주가가 올라오긴 합니다는 역시 그 성장률이 받쳐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월가에서 기대하는 1990년대 후반과 같은 증시에서 골드락스 증시가 올 때는 2분기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2분기 성장률이 사실 미국의 잠재 성장 수준인 3% 이상으로 우떨게 나올 때는 골드락스 증시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 하는 기대가 실제 오는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월가의 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의 흐름이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역시 어떤 지금의 증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뭔가 부자연적인 요소에서 끌고 올라온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이거 그렇다면은 거품도 상당히 만만찮게 껴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분명 가질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 다우지수가 17,000선, S&P 지수가 2,000선 앞두고 미국의 거품 논쟁은 예. 펀더멘탈 측면에서 성장률이든가 이런 게 받쳐지지 못할 때는 거품 논쟁은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정상의 역설, 선행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네. 미국 증시에서 거품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2012년 8월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있다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엔 다시 5차례에 걸쳐서 다우지수 17,000선 앞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마크 파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예. 작년 연말에도 20%가 폭락할 것이다. 그것도 2013년 이내에.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 보면 여지없이 이 전망이 틀렸죠. 그래서 그런지 다시 한번 올해 내로 20% 폭락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비관론자 중에 하나가 루비니 교수가 사실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계속해서 유망할 것이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크 파버의 굴욕이 다시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보면 루비니 교수가 그동안 금융위기에 계속해서 틀려왔는데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명예를 회복할 것이냐 해서 지금 파버의 굴욕과 루비니 회상 간의 논쟁이다. 5차 논쟁은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각각의 1차, 2차, 3차, 4차 논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거를 그때그때의 이렇게 사실 그 논쟁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런 그 논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파버의 굴욕이냐 네. 아니면은 루비니 교수의 회상이냐. 진행자분께서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시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계속 주시라고 했을 뿐입니다. 뭐 지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얘기해 주겠지만서도요. 아직은 어디 쪽으로 다 기울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 지금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바로 진행자께서 경제 식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한테 리스크를 지지 않으시려고 지금 말씀을 좀 회피하시는 거로 아는데요. 예. 나름대로는 견해는 있으실 거로 이게 봅니다. 방송을 매일
아침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즉 일반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쪽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다만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투기적 조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하는 이 점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2분기 성장률을 비롯해서 좀 계속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 부분이 받쳐지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누가 맞냐 틀리냐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학자라든가 또 시장의 거드라든가 투자의 거드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장 참여들까지 거품 논쟁이 실제 거품 붕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논쟁이 더 세게 붙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뭐 실물 경기 부분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역시 미국 증시 오르는 것이 과연 건전한가에 대한 여부는 뭐 이런 논쟁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근데 현재 일단은 봤을 때 글로벌 증시는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우리 한국 증시의 영향력이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서도요. 예. 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예. 이런 조짐을 생각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금융 완화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가 종전과 달리 사실상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금융 완화 기조로 가져가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좀 한국은행의 내지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하시는 금통위원들한테 새로운 조짐을 좀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적 측면에서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가장 큰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다른 국가에 전부 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제넷 앨런 이후에 금융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재강조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도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더 강도 있게 추진하는 양상이고요. 중국도 물론 경기 둔화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긴 합니다는 위안화 절하로 이렇게 돌아선다든가 위안화 절하를 가져가기 위해서 돈을 좀 푸는 중국판 양적 완화 정책이라 그러죠.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로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증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한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1995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래서 전년말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것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분명히 오늘도 이번 주 12일에 사실 6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제발 한국은행 이재율 총재분이라든가 아니면 금통위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금통위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의 중앙은행이 부의 효과를 통해서 웰스펙트를 통해서 사상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는 고용 창출을 한다. 이 점은 지금 선진국가 신흥국에 관계없이 부의 효과를 통해서 예.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 점은 좀 꼭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화정책 관할 대상이 그린스펀 독트린과 그다음에 버냉키 독트린이 있는데요. 그린스펀 독트린 실물 경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버냉키 독트린은 자산시장까지 포함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하거든요.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소위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를 끌어올리는 부의 효과를 경제정책의 전통적 수단이 적을 때는 예. 그 정책 수단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금통위원들이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0일에 6월달 그 금통위가 있는데요.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 예. 바랍니다. 이제 뭐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부의 효과로 이제 실물 경기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외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그 속을 꽉 채울 수 있고 또 채워지면 상관이 없으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거품이 꺼져들면서 어떤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감안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국들의 그 중앙은행들이 웰스펙트 부의 효과에서 이렇게 경기 회복을 도모하냐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소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실무 간의 연계성이 강화돼서 자연적으로 시스템과 시장에서 경기가 회복됐는데요.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종전과 성장의 패러다임 또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이 많이 약화돼서 지금까지 약화된 것이 이렇게 강화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자, 전통적 수단이 없다. 그 다음에 금융과 실물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선 경기가 성장률이 과거만큼 끌어오지 못하다. 국민들은 실업 문제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한다. 했을 때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 예. 그런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실물 경제만 생각한다면 넉넉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통화정책 관할 대상을 자산시장까지 고만한다면 네. 실물과 금융에서 시장 메커니즘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경제성장이 안 돼. 자생적으로 경제성장이 안 돼. 그러면 국민들이 고통이 당하다 보니까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돈을 공급해서 금융과 실물의 약화된 부분을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경기를 회복을 이끈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자, 예를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거품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품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자, 거품 논쟁에 있을 땐 그 거품이 붐 앤드 버스트 일어나서 꺼진다는 건 제넷 앨런이라든가 각국 드라기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 이해는 없기 때문에 거품 논쟁 잃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는 중앙은행 입장의 총재라면 당연히 유동성을 공급을 줄이고 네. 금리를 올려야 되겠으나는 그 방법 이해는 없기 때문에 거품 논쟁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이상으로 국민들의 고용 창출이 더 중요하고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찬과 반,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정자 입장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선택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이게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고용 창출이니까 고용 창출이 지금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만큼 굉장히 유연하다 보니까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사실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것은 우리 금통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상당히 곱세게 볼 대목이 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각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상황들에 이어서 우리 좀 받아들일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역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이 주요 국가의 증시들이 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 증시는 이렇게 부진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 아니 뭐 우리 자체적으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현상이죠. 예. 우리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다우지수가 17,000선에 간다. 예. S&P 지수가 2,000선에 간다. 이러면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작년 말 수준 대비해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작년에도 올랐느냐? 작년에도 동떨어진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이 2050선 이내에 갇혀있는 수준이 벌써 2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은 가장 큰 경제 주체가 뭐냐? 중앙은행이거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 하늘의 그동안 입장에서 보면 전임 김정수 총재 이때는 어떠냐 하면 사실 국민들은 부동산 경기라든가 채권 경기라든가 이런 게 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은 물가를 생각해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 압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금리를 10개월째 동결해왔던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에선 전 세계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도 전 세계로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에서는 오지도 않는 인플레 문제를 생각해서 지레짐작해서 우려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인색했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 주가가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시 정책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너무 이 증권사라든가 뭔가에서 투자자, 소비자 이 우선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청,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비자 위주, 항상 이렇게 중시는 나름대로 건전한 재테크상과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시장이라는 건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공급자도 균형을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소비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넘어간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주식 부분에, 증시 부분에 주식 투자가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강하다. 물론 주식 투자하면 부정적 시각,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는
본말은 증시의 기능이 뭐냐 하면 IPO라든가 뭔가를 통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에 맞는 이런 자기 구매에 맞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재테크 수단의 어떤 장이거든요. 어디에 우선순위에 있는가? 어디에 우선순위에 있는가? 모잡기에서 뭐를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증시를 통해서 왜 자금 조달이 안 되는가? IP 균형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은 아마 우선순위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재산 지진이 약 70%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부터 풀려야 증시가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 계속된 정책에 어떤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특히 다른 정책과 조화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투자 심리 위축, 차익감 경기 위축, 그 다음에 증시에 이렇게 어려운局面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맥은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정책의 여러 가지 우리 증시가 올라가지 못했던 요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 요인이 뭐냐, 또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통위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체감 경기라든가 고용 창출이든가 이런 측면을 중앙은행이 많이 담당한다. 중앙은행이 특히 사실상 물가 안정보다는 즉 국민들 입장에서 고용 창출이 우선하면서 금리 인하라든가 설령 거품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에 아주 전향적이다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지레 짐작해서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뭐를 고민하느냐 하는 이 측면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책을 해보면 우리 원화절상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 때 소비심리 위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잘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일 금통위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수치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보여준 역할이 있었죠. 그 효과하고요. 또 우리 증시 측면에서도 또 우리 중앙은행 측면에서도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